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제일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밖에 오실 때 비 왔어요? 오다 안 오다 하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안 왔습니다. 아, 저도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예. 집에 갈 때 비 오면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가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신임 방통위원장입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들어봐야죠. 저는 일단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국민권익위원장 가신 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게 또 검사야? 왜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에 오지? 전문성이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권자의 어떤 국정 철학을 담아서 지명하셨을 텐데 그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전 여기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왜 이러한 분을 임명했는지 지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국민적인 어떤 설득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들었어요. 말씀해 주시죠. 신일 교수님이 이 코너를 이제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둘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마지막 코너여서 집에 가실 생각에 이제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거 생각이 은근히 삐뚤어지셨어요. 그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언론이나 방송하고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고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YTN 이제 신율의 정면 승부와도 인터뷰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원장이랑은 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방통위에서 하는 일 그리고 언론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어쨌든 언론 장악이라든지 이런 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그게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다 돌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 마당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존경하던 선배이고 심지어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게 석박지를 보면 김홍일 검사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과거부터 했다라고 할 정도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 또 방통위원장이 됐으니까 그 방통위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 권력과 가까운 데서 또 방송 장악이니 뭐니 하는 일로 해석될 여지가 앞으로도 다분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인사가 과연 적절한 인사이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결코 이제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죄송한데 석박지? 그게 이제 석박지를 이제 드실 거 아닙니까? 반찬으로 나오면은.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그 석박지를 보면은 김홍일 검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대기 비서실장도 오늘 설명을 했는데 김홍일 검사가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불우하다가 하면 좀 그렇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어렸을 때 석박지를 담가 먹으면서도 이제 이 재료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무에다가 소금으로만 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굳이 그 반찬을 보면서 김홍일 자기 상관이었던 김홍일 검사를 떠올렸다라는 말을 하더라라는 게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특정한 반찬을 보면서 누구 다른 사람을 떠올린 적은 없거든요. 그 정도의 관계라고 하면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닌데 그게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반찬을 보면 정말 친한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보면 친구들 생각나고 그렇죠.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돈가스를 볼 때는 저를 좀 떠올려 주십시오. 네, 갑자기요? 돈가스 나중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가스 좋아하는데 저도.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타전이 될 거예요. 청문회 쉽지 않을 건. 근데 지금 정의당에서 뭐 탄핵 얘기를 또 꺼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이라는 것은 저희가 헌법재판소 판례도 나와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권자로서 행한 그 어떤 인사권의 지명이 물론 야당이 비판할 수 있고 국민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탄핵을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대통령께서 이분을 지명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직 조금 더 이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위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을 수행하면서 직을 수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단 위반을 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을 수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직을 수행을 안 했는데 탄핵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얘기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꺼내니까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와도 우리는 탄핵을 할 거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이전에 부적절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을 수행을 해야 거기서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건데 그냥 어떤 그 직무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탄핵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우려는 있어요. 이분이 김홍일 이제 내정자 후보자가 가령 이제 과연 공명정대하게 방통위원장 직무를 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2007년 대선에서 예를 들면은 BBK 관련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뭐 다스 관련 수사나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 당시 했을 때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무혐의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아니지 않습니까? 다스는 누구 거냐 국민들이 막 이렇게 물었을 때 다스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봐줄 거 봐주고 또 덮어줄 거 덮어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된 거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또 충분히 반영을 해서 2단계에서 해소가 되고 2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대로 풀고 그다음에 탄핵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참 혹시 용산 가서 밥 먹어봤어요? 우리 김영태 저도 먹어봤죠. 저도 여권의 그래요? 일원으로서 예, 저도 여당 지도부였고 뭐 먹었어요? 당연히 저는 용산 대통령실 가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그 반찬. 도시락 아까 석박지? 뭐요? 도시락 예, 아. 주셔가지고 예. 그 떡갈비 뭐 미역국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먹어봤습니다. 저도 용산 가봤습니다. 그러시네. 유일하게 용산 가서 밥 먹어. 앞으로 제가 좀 의관을 정지하고. 근데요. 예. 또 밥 먹으신 분 있잖아요. 저 김기현 대표. 예, 저희 대표. 예. 근데 그 어떻게 이게 사실은 밥 먹는 게 이게 상징 언어일 수 있거든요. 예.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이뉴한 위원장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하여간 뭐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만나긴 만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뭐 화해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봉합이 될까요? 저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원래는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든 당을 한번 쇄신시켜 보자라는 의미에서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그 혁신위가 그럼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건강한 당정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사실 혁신위가 잘 못했어요. 사실상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 달 동안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이라고는 뭐 당사자들은 원치도 않는 징계 취소 뭐 거기다가 당의 위기를 구하기 위한 정말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중진들 쫓아다니면서 출마할 거냐 불출마할 거냐 이런 독촉하는 것들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무슨 그 당시에 강서구청장 패배로 인해서 임명직 당직자들 사퇴하고 사무총장 사퇴하고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왔을 때 뭐 만세를 불렀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혁신위가 사실상 구설수에 올렸고 저는 당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 지도부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 지도부가 혁신을 임명했는데 그 혁신위가 잘 못했고 또 지도부와 각을 세운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 화해를 한다? 약속 대령 같은 이 상황들이 화해가 아니라 봉합.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본인께서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을 공격하면 어쨌든 본인에게도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이렇게 대응으로 가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어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김기현 대표하고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저희가 10월 중순에 식사를 하시고 지금 한 달 반 뒤에 식사를 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가 뭘 했나? 우리가 정말 쇄신적인 모습을 보였나? 성찰을 했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시간 끌기만 했던 것 같아서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당내 의원분들께서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조용히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부끄럽고요. 당협위원장,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 상태로 가면 수도권 정말 될 수 있는 곳 없다. 많이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생각인데요. 당 지도부가 정말 이 위기감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재 영입할 때도 아니고요. 당이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여당에게 정말 그 총선 때 힘을 실어줘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 때까지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 당이 정말 아니란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비대위로 가든 뭐 가든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쫓아가가지고 지도부가 힘을 받게끔 하는 그런 해석을 받아온 거잖아요. 더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당 지도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일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울분을 토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태 전 최고는 지금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지금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뭐 영남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본인이 나갈 선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답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요 방금 말씀하신 그 한 달 내 기간 동안에 인류한혁 신이가 그래도 그 보수층 유권자들의 반응 보면은 인류한혁 신이가 내놓는 혁신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거든요. 우호적이었거든요. 눈높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변화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의 경우 그리고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서부터 좀 변화의 모습 만들어 가보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볼 때는 보수 언론도 상당히 희망을 걸었거든요. 보수 언론뿐이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김기현 지도부가 버티고 이제 영남 중진 되면서 그게 무력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 용산의 분위기도 그 용인해 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의 시간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고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김용태 전 최고 같은 저러한 이제 좀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뭐 될 것 같았는데 뭐가 그럼 좌초된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이 혁신위원이 김경진 전 의원이 천기누설을 다 한 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지도부 유지용으로 우리가 시간 끌기 하는 데가 혁신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미 다 보도된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분위기도 사실 봉합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봉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어제 김기현 지도부가 대통령 만나서 혁신이가 예를 들면은 내일 마지막으로 뭔가 보고를 하고 뭔가 이런 이 중진 불출마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내일 보고하면서 예를 들면은 김기현 지도부 물러나라 비대위로 전환해라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 갈등 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 및 지도부가 식사를 하고 뭐 이러면서 혁신이가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김기현 대표도 오히려 혁신이하고 봉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봉합을 하고 내일 적당한 어떤 수위에서 혁신위의 안을 당장은 못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정도로 봉합을 하고 그다음 국면에서는 이 지금의 여당의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 총선 국면에서 뭘 하지? 이쪽으로 관심 돌려서 대충 총선 국면으로 김기현 지도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정리하는 국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혁신을 어영부영 넘기려는 그런 속내를 모르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김용태 전 최고 같은 분들의 얘기를 지도부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총선을 치르면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후보가 능가할 수 있는 퍼센트 포인트나 5%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 후보가 정말 참신하고 아까 그런 스타급 장관들이 나가서 선전해 준다면 충분히 저희가 5% 포인트 내외에서 접전지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대부분이 5%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재 영입해서 훌륭한 분들 모시고 온다고 한들 그분들이 어떻게 개인기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좀 당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 근본적인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도부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잠깐 살펴보고 가죠. 두 번째 키워드 이준석, 이낙연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통점이 뭔데 이걸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성희 씨라는 아, 성희 씨. 성희 씨. 그러네요. 예. 그 생각을 못 했네. 근데 뭐 연대한다고 그랬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딱 선을 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연대 어쨌든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뉴스에 이용 가치가 있으면 지금 뭐든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뭔가 어쨌든 이 영역에 그 제3지대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준석 신당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 영역에 붙을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으면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뭐 내일은 뭐 금태섭 전 의원하고 끝장 토론을 뭐 생중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부목을 시켜가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어떤 생명연장 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정말 신당 창당까지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정말 거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당내 비주류의 어떤 공천 국면을 앞두고 공천 전쟁 국면을 앞두고 사실상 이제 그 동력을 확보하는 국면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후자 영역에 가까운 건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무슨 뭐 이러고 한이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의 구도에 보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기에는 선을 긋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것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이르다. 그러니까는 뭐 뉴스의 어떤 뉴스 가치에 서로 간의 이용 국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준석 전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어떻게 신당 만듭니까? 뭐 만들 것 같고요. 진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만드는 같고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예. 번째로는 개혁보수 신당에 예. 창당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3지대 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후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고민을 할 테니까 그 틀에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좀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냥 끝내주셨어요. 저 집에 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